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국가의 대응에서 일 과정에 대한 양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유럽 국가들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과정에 대한 양립의 문제에 대한 대응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노동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여성 고용률의 변화에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확연히 증가된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이런 차원 가장 높은 국가가 스웨덴인데, 스웨덴 등 이런 3인주의 국가의 유형들은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남쪽 지역의 남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성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가진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간의 고용률의 차이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다. 이것은 아동이나 노인 서비스 등 광범위한 공공복지 서비스의 결과다라고 했어요. 국가복지가 이런 이제 돌봄의 영역들을 흡수해가면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영국의 경우에도 역시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북유럽만큼 복지가 잘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가진 여성과 자녀가 없는 무자녀 여성 간의 고용률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아동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북유럽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증가는 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진 여성과 무자녀 여성 간의 고용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북유럽 국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아동 케어의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아동 돌봄. 여성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동 케어죠. 그래서 아동 케어에 대해서는 주간 돌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이후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여성 고용에 크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아동 주간 케어의 수준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 공식적인 아동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독일이나 영국 또는 남유럽 국가들은 이런 공식적인 아동 케어를 받는 것이 북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동 케어를 받는 것이 북유럽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아동 케어의 수준에서 공식적인 아동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 보면 3세 미만 같은 경우는 보면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데서 보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나죠.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이나 덴마크, 프랑스는 이렇게 좀 낮은 형태예요. 그리고 3세에서 입학 연령까지 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국가의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 하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동 케어의 수준에서 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일가족의 양립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고용 측면에서 보면 남녀의 양성평등에 대한 기회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스웨덴,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3세 이상의 아동, 아까 이게 그래프에서 봤을 때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아동 케어를 받는 비율이 계속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았다가 3세 이상의 아동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공적 돌봄이 독일 같은 경우 계속 강화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아마 독일 같은 경우는 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해서 이런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케어의 문제에 있어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항상 앞서와 있다는 거죠. 자, 아동 케어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1인당 아동 케어에 지출하는 비용, 이 비용을 보면 사실 그럼 국가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여기서 이 투입하는 지표를 보면 이 국가들의 아동 케어에 대한 얼마나 복지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을 텐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791달러, 1인당 791달러, 800달러면 얼마예요? 800달러면 100, 1000만, 10만, 80만 원 정도 되나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죠. 정부가 1인당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스웨덴 710달러, 프랑스 487달러, 독일 255달러, 미국 같은 경우 117달러, 스페인은 157달러.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북유럽 국가가, 3인주의 국가가, 복지 국가들이 높은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유형 같은 경우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아동 케어의 비용 지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도표에 보시면 이제 국가별로 주요 가족 정책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족급여 관련된 지출에서 이제 첫 번째는 현금급여, 두 번째는 현물급여, 서비스 같은 거겠죠. 그 지출에 대한 것들을 쭉 해놨어요. 1인당 US 달러로 표시를 해놨죠. 1인당 프랑스는 1.5달러, 이탈리아는 1.3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1.4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오히려 영국이 많이 주고 있어요.
2.2달러. 예. 현금급여는 직접 가구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 서비스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번 서비스를 국가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0.7%, 작은데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1.9, 2.2, 스웨덴 2.2%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이나 육아, 휴직 지원권, 이걸 보면 이제 여성들이 얼마나 이제 그 자유롭게 고용시장에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이게 이제 현금급여고 뒤에 게 이제 현물급여예요. 국민 1인당 현금급여. 여기서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7달러밖에 안 되는데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400달러, 200달러, 300달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유아 케어 관련된 교육 지원 서비스에서 이건 이제 서비스 지원, 현물급여죠. 이것도 스페인은 굉장히 낮은데 비해서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현물급여, 현금급여를 합치면 이게 남유럽 국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북유럽 국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죠. 노르웨이하고 스페인만 비교해도 현물, 현금급여 합쳐봐야 163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1200달러 가까이 돼요. 10배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당한 차이가, 10배까지는 안 나지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여성의 고용률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자, 아동케어 수준에서 출산 육아휴직 지원액은 영유아 보육 지원액보다 격차가 더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1인당 지원액에서 아동케어에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 반면에 이탈리아나 영국, 스페인은 낮다. 이런 수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스웨덴 같은 3인주의 유형 복지국가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독일과 영국 그리고 남유럽 국가는 한참 뒤처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건 스웨덴이라고 해서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 일자 같은 것들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은 노동시장 지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아볼까요? 우리나라 상황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만 8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52만 2천 원에서 116만 7천 원까지 이렇게 이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참 부러운 게 우리가 애를 키울 때는 이 보육료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보육료 지원이 되면서 아이 키우기에는 많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정서적인 영향이라든지 또 교육의 경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아직 나아지진 않았지만 보육료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죠. 그리고 장애 아동 보육에 대한 비용들이 있고요. 보호아동,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OECD 주요 국가 국민 1인당 지원액을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1인당 출산 육아 지원액 보면 노르웨이가 400달러고 스웨덴이 306달러, 덴마크 209달러, 독일 104달러, 한국 같은 경우는 50달러 이하로 추정됐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우리나라 복지는 남유럽 국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한 추정 수준이 아니에요.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산 육아 휴직 지원 현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출산 육아 휴직자는 출산 육아는 90일 90일 주고 있어요. 11.9주. 참 우리도 많이 바뀌었죠. 전에 그 와이프가 그 일 다니면서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한 달. 그리고 이제 출근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여성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쉬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갱년기 좀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달 이상은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그 부모 각각 최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아이들의 그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좀 또 합쳐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급여 수준은 출산 휴가 동안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9개월 동안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육아휴직이 있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동안 10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보면 약 32% 정도. 요즘에는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0% 정도. 자,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들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인구 고령화 보면 어디 갔냐? 고용 근로자의 고용률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게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 또는 은퇴자들이 이렇게 소비자 역할만 주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노인들이 생산자로서의 역할, 산업의 현장에서의 역할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크게 얘기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출산율이 적고 또 연금이 65세로 넘어가면서 노인들이 또 건강한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 은퇴자에 대해서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다시 이제 재조정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현재 생산성이라든지 연금 수준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입장차가 좀 달라요. 노조는 좀 빨리 조기 퇴직을 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측면과 또 자본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하더라도 유연한 고용 근로제 또는 임금 피크제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한 노동들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활기찬 노후 개념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활기찬 노후. 그러니까 노인들도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활기찬 노후 정책은 고용이나 연금, 건강 등 정책 영역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으로서 현재 유럽사회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을 보면 고령 근로자가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증대는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생산 인력, 생산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보다 한 20, 30년 앞서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이 감소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 퇴직 제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서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도도 좀 바꾸고 있는 상황. 다시 얘기하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고용을 연장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률을 이렇게 쭉 고령 인구에 대한 고용률을 보면 벨기에나 덴마크, 독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과거에 그 벨기에 같은 경우도 2000년대 26%에서 2018년도에는 50% 높아졌어요. 덴마크도 55%에서 70% 높아지고 있어요. 독일은 37%에서 71% 높아지고 있어요. 아일랜드도 45%에서 60%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흐름들이 고령 인구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 측과 고용자 측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죠. 이것만. 사실 이렇게 행자부 같은 경우도 그 공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용이 그 연장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이 이후 15개국에서 다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조기 퇴직 제도를 줄이는 경향들이 전체적으로 있다. 옛날에는 조기 퇴직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줄이고 있다. 조기 퇴직을 줄이면서 임금 피크제로 해서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조기 퇴직 제도는 연금 개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조기 퇴직 제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렇게 이제 전환되었는데 이게 이제 성공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기 퇴직을 한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형성된다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신 조기 퇴직이 정착되면 연금의 압박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시니어들이 요즘은 이제 건강한 시니어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건강한 시니어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책적인 것들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네, 여전히 이제 그렇지만 조기 퇴직 제도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기 퇴직 제도를 가지고 있죠. 임원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50대 전후에 다 대기업 같은 경우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들은 뭐냐면,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특정 산업 부분과 직업군으로 몰릴 경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대될 것인지, 아니면 조기 퇴직이 유럽 노동시장의 중요한 지속적 특징이 될지 아직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일자리와 조기 퇴직, 이 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더 정책적으로 효과성이 크고 합리적인지, 이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정책들의 흐름들은 활기찬 노후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단순하게 이제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일자리가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생산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노인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니어 중장년층 55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래야지 복지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활기찬 노후 정책은 일반적으로 대세의 흐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노조와 고용주 간에 시각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는 주로 높은 실업률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선호하고 있다. 또 고령의 근로자를 확대하려면 먼저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 측은 노동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유연한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조기 퇴직을 근로자는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고용이 되더라도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 반면에 기업 측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고 또 해고도 좀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근로 시간제도 더욱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임금 피케자 같은 경우도 도입이 돼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근로자의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양질의 일자리를 받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령 근로자들 대부분 임금이 낮고 유용한 일을 종사하고 있는, 그래서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인해서 가능하면 은퇴를 원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면 활기찬 노후라는 것은 사실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